네, 지금 다들 오신 것 같아서 그럼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중간 지원 조직의 진단과 혁신이라 해서요. 2002 나눔 단체 종사자 역량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오늘부터 지금 총 4강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1강부터 3강까지는 과연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좀 개념 정립과 함께 진단을 해보고요. 마지막 4강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광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주제는 중간 지원 조직의 사례와 시사점을 가지고 김지연 전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시면서 광주시 저희 협치 지원관이신 서울시 협치 지원관이신 저희 김지연 저희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희망제약소에서 한 9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시 도시생지원센터에서 잠깐 있었고, 지금 이제 서울시 캠퍼스타운 활성화과라고 캠퍼스타운 관련한 부서에 있는데 옮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조금 허락받기가 좀 어려웠는데 일단 어쨌든 여기 광주에 계신 여러 그 시민사회 선배님들을 뵙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그 강의라고 하기보고 발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제목이 중간 지원 조직 설립 배경 위상 목적의 재검토라고 했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까지 거창한 발전할 수 있나 싶어서 그냥 평범한 이름으로 일단 정했고요. 제가 요 발제 관련된 글을 쓸 때 그 상황이 저희 그 희망제약소가 그 완주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서 없어지는 그 시기하고 제가 성북구에서 다른 중간 지원 조직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라 그래서 뭔가 좀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발제 취지에 맞으려면 그때 당시에 썼던 글에 좀 충실하게 다시 재구성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그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도입 배경인 사례 이렇게 시사점 평범한 부분인데요. 일단 도입 배경 부분에서는 저희 희망제작소가 희망제작소가 그 처음에 중간 지원 조직을 도입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표랄까? 아니면 이런 뭔가 이상을 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례도 저희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의 그런 발전 과정하고 이름이 바뀌면서 없어지게 되는 과정 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북구 연구를 하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곳과 그 완주 CB센터의 비교를 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 사례의 바탕에서 제가 그때 리포트에 썼던 중간 지원 조직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중간 지원 조직 개념이 그 글로 정리된 부분이 많이 있고 좀 어렵게 사회 서비스를 코디네이팅하고 조정하는 기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제 저희 그때 희망제약소가 완주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고 그런 걸 제안했을 당시에는 생각해 보면 뭔가 새롭고 주민 주도의 사업을 하고 싶고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정책의 그런 이반자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행정의 이런 부분을 또 제한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인식이 좀 넓지 않으니까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 그때 희망제약소는 행정과 시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로서 그야말로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듯이 행정과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뭔가 협치라는 큰 고리로 묶어주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역사회 인재 양성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이때는 이제 플랫폼 기능과 함께 연구 기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이랄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없어진 다음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의 이 모습일 겁니다. 이게 3기 초등학교라고 하는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당시에 완주군에서 지역경제 순환센터라는 큰 그건 뭐라고 할까 그 중간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및 한 4개 정도의 그런 그 완주군에서 만들어진 센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입주했었던 곳이고 예. 여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 원래 드린 자료는 안 넣었었는데 일본 저희 그 희망적설 그 중간 지원주를 가지고 올 때는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많이 참조했던 것 같아요. 미국 사례도 있고 영국 사례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일본이 가깝기도 하고 또 일본의 그런 활성화된 NPO라든지 시민사회 활동 이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묶어주는 역할로서 중간 지원 조직이 되면 좋겠다. 완주에서 CB센터를 만들 때는 사실 그런 그 시민사회 조직 같은 것을 좀 완주 쪽으로 미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런 NPO들 간의 그런 교류의 공간이어야 하고 또 이제 그런 인재 그리고 자금 이런 부분을 서로 코디네이팅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박원순 전 시장님이 시로 가시면서 사실 서울시에서 많이 구현하신 부분이 있죠. 뭐 서울시 NPO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사례로는 뭐 직접 갔다 오셔서 뭐 일본 NPO 센터 방문하시고 또 교토 쪽에 시민활동 지원센터 여기도 가서 좀 보고 오신 부분을 직접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녹여서 이제 반영하신 부분이고 예, 예. 요거 참고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의 중간 지원 조직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사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공급과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역할로서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 희망적 처음 이제 와서 12로 적용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사실 있죠. 여기는 이제 행정과의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시민사회와 시민 뭐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차이는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중간지원 처음에 들여올 때 뭐 다들 아시는 얘기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사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정부의 역량으로서는 이 다양한 그런 사회 서비스 수요를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및 일반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내야 하고 그런 그런 사회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행정보다는 중간 지원 조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지역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뭐 기대는 그래서 처음에 중간 지원 조직 뭐 여기 저희가 희망대학소가 완주군에도 그랬지만 광산구에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간 지원 조직이 이런 걸 하겠다 이런 뭐 역할에 대한 기대라고 해야 될 텐데 일단 행정보다는 더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종합적이면서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시민활동 및 공익활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사실 행정은 저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6개월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중간 지원적에서 오래 일한다면 더 그 지역 사정도 더 잘 알면서 그런 해당 주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적절한 기능을 매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지역 사회 자원 및 뭐 발굴
자원이라고 해서 사람 및 정보 뭐 이런 부분을 네트워크하는 부분도 사실 앞에 종합적인 연속적인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적절한 자원 및 정보 자금 등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오래 일했기 때문에 공익 활동에 그의 적절한 공익 활동을 매칭시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역 및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대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을 도입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뭐 기능은 뭐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면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희망제약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그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바라봤을 때 중요한 뭐 부분이 아이고 네 이게 일단 주체를 발굴하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사회 플랫폼 기능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약간 시민사회 단체, 일반 시민,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뭐 유형은 다 아시겠지만 뭐 민간 주도 모델, 관주도 모델, 호남 모델이 있는데 희망지역소는 사실 이 호남 모델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주도로 하기에는 이제 물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런 뭐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적극적인 활동을 펴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관주도 모델은 다 아시겠지만 그 행정에 예속되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행정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사실 본연의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그러니까 주무관청이라고 해야겠죠. 주무 부서와 그 위탁 단체 간의 그런 서열이 존재를 사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호남 모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지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운영 그 자금은 행정에서 지원을 받지만 자체 사업을 통해서 그 위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뭐라고 해야 돼 자립하거나 만약에 지원이 끊어졌을 때도 그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그 동안에 만든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 써있지만 선도 모델에서 시행착오 우려가 있지만 파트너십이 공고하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역량도 고양시키면서 그런 이제 그런 활동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법인의 그런 역량도 같이 강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될 거라고 봤었습니다. 네.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 호남 모델을 가지고 완주군에 적용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완주군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NPO라든지 뭐 지자체 완주 같으면 농협이겠죠. 농협과 뭐 상공인들 다 모아서 지역사회 혁신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발적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초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잠재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을 엮어서 뭔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니면 완주군의 그 트레이드 마크였죠. 뭐 마을 회사 100개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사회를 안에서부터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말도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생소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저희 그때 희망제약소는 그 완주와 전주 지역에 있던 그런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과 하고 저희 그때 희망제약소에 그 직접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뭔가 사전에 용역도 진행하고 또 지역에 가서 조사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함께 파견해가지고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6명 정도의 규모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 뭐 아이디어 발굴 이런 쪽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실 이 아이디어 경진 대회 이 부분은 기존의 희망제약소에서 하던 것을 그런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희망제약소가 하던 프로그램들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에서 똑같이 구현하려고 했었던 거죠. 물론 지역의 특성은 다르지만 희망제약소에서 일했던 연구원 그리고 기존의 완주 전주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모아서 그런 이제 그런 저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직접 이제 완주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인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발굴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재정 및 경영 지원을 하고 또 그거에만 머무르지 말고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희망제약소와 완주군이 같이 하던 그 한일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 5회 정도 같이 운영을 했던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는 그 외에도 뭐 전국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개최할 정도로 대외 협력에 되게 적극적이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자체 조사 연구도 진행하면서 나름 이제 처음에 기획했던 부분을 하나씩 실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립 초기를 보시면 이제 2010년, 2009년인가 그때 이제 처음 신택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완주군에서 지역 자원을 발굴하는 연구를 하고 그 이제 거기서 발굴된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제안을 했는데 그걸 이제 설립에 관련된 기초 연구 등을 통해서 2010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지금도 그렇긴 한데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위탁받는 모 법인을 완주군에서 만들었어요. 뭐 그때 완주 고산 농협이라든지 지역 단체들과 함께 같이 만들고 희망제약소가 그 처음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박원순 상임이사가 이제 가끔 이제 완주군 직접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 가끔 회의도 하면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초기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당시는 뭐 그 호남 모델이라고 하긴 했지만 전체 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 등은 다 완주군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상태였고, 네 그런 재단 법인으로 출발해서 한 약 2년 동안 이런 형태로 희망제약소가 그런 프로그램 협력을 계속하고 재정 지원은 완주군에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이후에 그 희망제약소하고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의 그런 모법인인 재단 법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재단 법인하고 이제 MOU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 센터장도 그쪽 모법인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센터장 되신 분이 임경수 박사님이라고 지역 활동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센터장이 되시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퍼머컬처라든지 약간 독특한 그 완주군만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 이제 그 기존의 완주군에서 만들었던 다른 공동체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었어요.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다 잘 그렇게 그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봤겠죠. 그래서 그 완주군에서 그 나머지 센터들을 없애면서 그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쪽으로 많은 역할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도 1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0명 정도까지 늘어나면서 역할도 확대되고 규모도 확대되고 이 시기에도 계속 이제 희망제약소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계속 뭐 포럼도 진행하고 탐방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하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뭐 이 시기에 또 완주군에서 뭐 로컬 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막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잘 운영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이 되는데 요게 이제 2014년에
있었던 일이 그 지방선거에서 군수님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뭐좀 민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바뀌신 다음에 이제 완주군도 사실 군치고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거의 10만에 육박하는데 농촌 지역 말고도 전주에 가까운 쪽에 그런 아파트 단지도 좀 있고 공장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의 공동체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그런 플랜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름도 공동체 지원 센터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도 이제 전에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존의 커뮤니티 비센터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고 이제 다 새로 채용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그때 희망자성도 좀 관계가 멀어지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고 사실 한 1년 그래도 완주군 당시 공동지원센터에서 희망자에서 와서 뭐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언도 받고 프로그램도 같이 연구하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점점 이제 교류가 좀 줄어들다가 제가 요 발제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름이 이제 완주군 도시생 지원센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 누가 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찾기가 지금은 좀 이 홈페이지 상으로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기 이제 좀 연고가 좀 있으면 더 알아봤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구나. 그새 또 한 1, 2년 사이에 또 많이 바뀌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완주군 농촌 활력정책 평가 보고서를 저희 그때 희망자협소가 하기도 했고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점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 당시에 이제 완주 시비센터가 완주군 로컬푸드와 함께 대표적인 정책 사례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지도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기재는 안 했지만 마을 회사 60여 곳을 육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 정량적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일 포럼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이제 대내외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도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완주군 농촌 활력 정책 평가에서도 관련된 이제 분들을 인터뷰했을 때도 그래도 다른 완주군 정책 사업을 했던 분들보다 그런 완주 CB센터에서 했던 사업들, CB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가 하는 사업이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이 사업을 했던 분들의 그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이런 물론 이제 만족도와 그런 인식의 그런 정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한 학습 의지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도 높았다고 이제 당시에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는데 그에 반면에 이제 또 그런 이제 그 센터 안에서 일하시던 분들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사업에 참여했었던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약간 그때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제 보조금 지원 받아가지고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 업무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지원 사업에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하고 했었던 인적 자원 발굴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했다. 그리고 이제 교류 협력은 저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완주군 내부에서의 그런 교류 협력 부분에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가장 큰 그 아픈 점은 주민들에게 이제 완주군의 산하기관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이제 그 직원분들이 느낀 거죠.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느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주 CB센터의 그런 구성이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런 완주군에 있는 주민들께서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바뀌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던 점이 이제 좀 거기 일하셨던 분들 중에 지인이 있는데 그 좀 굉장히 좀 뭐랄까 마음 아파하는 점이고 본인이 밖에 나와서 이제 주민으로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느꼈었구나 라고 이제 본인들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약간
자책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고 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초기에는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향후에 이제 독립적인 중간 지원직이 되기 위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나름의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완주군에서 이렇게 이름도 바꾸면서 정책 방향도 수정한다고 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뭔가 다른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 전주시라든지 다른 곳에 가셔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바로 대처하기는 좀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잠깐 나왔지만 이제 여러 중간 지원 조직이 있다가 다 없어지면서 완주 CB센터로 그 기능이 모이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확대되긴 했는데 사업 영역도 너무 많아지고 뭐 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는 아 여기 이런 부분을 더 전문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되지 않느냐는 그런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도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도대체 어디까지 중간 지원 중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연구나 개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역사회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못했던 지점 이런 부분이 당시에 이제 평가 보고서에 작업을 할 때 그 이제 들었던 내용들이고요. 요건 사실 저도 그 서울시 센터에 도시행 지원센터에 잠깐 있었지만 진짜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행정사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반드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뭔가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완주 CB센터도 그랬던 것 같고 다른 문제는 또 이제 성과 측정과 목표 설정의 문제였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 행 행정기관은 이제 예산을 받아서 그걸 집행을 하고 그걸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소득 증대라든지 뭐 용돈 체험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라든지 이런 뭔가 수치가 나타나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 CB센터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뭐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 있잖아요. 뭐 사람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그들 주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완주군 CB센터가 그런 행정과의 목표 설정 관계에서 이제 좀 자기만의 색깔을 찾지 못했던 지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사업 목표 설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행정의 그런 목표 설정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왔지만 완주군청의 주무부서였겠죠. 이렇게 농촌 활력과의 거버넌스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그런 군청 내에서도 농촌 활력과 이외에 다른 부서와 교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지역 내 단체들과 연계하려고 해도 그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각 군청마다 주무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뭔가 바로 교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지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거 같은 게 두 개 들어갔는데, 네. 언제 보겠네? 아닌가? 앞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성북구에서 중간 지원조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성북구 중간 지원 조직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던 중에 뭐 다들 잘 아시는 사례고 워낙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완주군 CB센터와는 좀 이제 보면 좀 결이 좀 다르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원래부터 역사가 깊은 활동의 역사가 깊고 또 지역 내 그런 네트워크가 나름 탄탄하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서로 상호 출자 관계이기도 하고 서로 그런 생산품들을 서로 그런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밝음 신협 건물에 여러 가지 단체가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적인 유대가 강한 곳이죠. 그래서 제가 요 연구 진행할 때는 그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전담인 그런 사무국 직원이 1명 정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나머지 한 분은 뭐 다른 그런
강원도 사회적 경제 그런 지원 협동조합 지원센터인가 거기에 이제 일하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는 완주군 시비센터가 정말 유명했을 때 좀 전국에 널리 알려졌을 때보다 규모는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여기 이제 원주 협동조합 협의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거의 약 20여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고유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더 그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느리지만 꾸준하고 자기만의 사무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북구에서 이런 모법인을 만들면서 수탁을 성북구에서 마을 사회정책센터를 수탁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고유 사무를 만들어 보는 부분 그리고 내적으로도 좀 그런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원주 사례에 녹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것도 이제 원주에 사는 즐거움이라고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에서 내는 그런 사회적 경제 잡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업데이트 되기도 했고 여기 지금 제가 연구했을 당시에는 24개인가 25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0개 단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꾸준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이 원주 지역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업데이트하면 좋았을 텐데 여기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당시의 단체 2015년 당시에 연구할 때 당시의 단체인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났고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이게 딱 정리된 표가 없어가지고 이걸 그냥 다시 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밝음 신협이라든지 원주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원주 사회적 경제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무국을 운영하고 지역 단체들 엮어주는 그런 핵심적인 고리인 거죠. 여기서 좀 그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조합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내놓는 거죠. 더 많이 내놓아서 이런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상근자의 활동비, 그러니까 급여와 그쪽 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는 비용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도 옆에 보시면 각각의 출자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요건 다른 연구 자료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출처를 써야 되는데 못 썼는데 이렇듯이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뭐 순환 출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오히려 이제 그런 원주 지역의 그런 사회적 경제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한국관광공사 뭐 원주 협동 사회경제 네트워크 그리고 지방자치학회가 MOU를 맺고 지역의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더 이제 전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처럼 이제 뭔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과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맺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다른 곳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여기 왜 표시했냐면 여기 보시면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가 있지만 여기서 위탁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 사업을 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원주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고유 사무가 일정 부분이 있고 그런 중간 지원 조직 그러니까 행정과의 관계에서 받는 부분도 일정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정 부분이란 것이 이제 완주 시비센터와 차이점이 있고 완주 시비센터도 활동은 굉장히 크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완주군에서 받는 위임 사무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요거 이제 비교표를 잠깐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완주 협동사회 견제는 사무국 독립 운영이 일단 가능한 거예요. 규모가 크건 작건 요걸 떠나서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완주 커뮤니티 비즈센터는 그러지 못했고 사실 별도의 재단 사무국도 없었던 거죠. 재단이 있고 모법인이 있었지만 그 재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 사업 위주의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여러 사업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에 녹아드는 그런 사업은 좀 적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이제 원주 협동사회 견제 네트워크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정관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내부적으로도 서로 이제 지원하고 지원받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연대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다른 반대편에서 볼 때 완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중간 지원 활성화와 그늘 여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관에서 만들고 민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봤을 때 이제 활성화와 그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겠지만 행정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그런 사회적 경제라든지 뭐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위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력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지만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되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장점이 있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됐고 뭐 그때 이 리포트 쓸 때 서울시의 그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 그 한 4, 5년의 기간 동안에 그 서울시에서 공동체를 만들어낸 개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래도 썼지만 전문가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 활동가에서 시작해서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중견 활동을 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과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행정의 운영 재원이 계속 의존되다 보니까 아무리 잘 운영되던 곳이라도 그런 외부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요게 좀 약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주 CB 센터도 그랬지만 제가 그때 연구했던 성북구 지역도 원래 그 전 구청장님이 있었을 때는 마을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그런 주민주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고 뭐 과도 팀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마을공동 쪽에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바뀌시면서 그걸 이제 팀이 하던 걸 한 명이서 맡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건 다 그런 이제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좀 비중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간 지원 역량이 계속 그 위탁 사무를 하는데 계속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계속 생기니까 약간 위에 서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행정의 하부 조직의 하나로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그런 행정이 요구하는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채우려다 보니까 뭐 예산도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게 정말로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계속 진행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주민들이나 그런 지역 활동가로부터 신뢰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이 또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늘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거를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런 행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계가 노출되는 지점이 있지만 어쨌든 행정도 중간 지원 조직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순환 보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일에 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은 그래도 뭐 물론 내부에서 자주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행정이 시민에게 그런 정책을 제대로 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행정에게는 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정책을 좀 원활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한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단순히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치면 안 되겠고 처음에 중간 지원 조직을 도입할 때 목표했던 것처럼 시민에게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도 공급을 하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제대로 이제 행정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행정과 그리고 시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이제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부분 사실 그 행정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구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시민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그 다양한 시민들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간 지원 조직이 여러 지역사회의 그런 전문가와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대학의 전문가 교수님이든 아니면 그런 뭐 기업이든 이런 부분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 기업이 있고 뭔가 그런 주민들과 직접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만 사실 또 그런 전문가 분들이나 기업이 바로 주민들과 바로 일하는 것도 그런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기존의 그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역량에 기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매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시민사회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과 그런 행정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가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 밀착된 정책 제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그냥 일반 연구 기관에서 했을 때는 사실 그런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은 또 주민들도 계속 만나고 지역의 여러 그런 전문가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지역에 밀착된 그러니까 정책 과제라든지 연구 의제를 발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뭐 좀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리포트 할 때 쓰긴 했는데 행정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뭐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사실 좀 이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과 관리 그들 이제 행정 측면에서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행정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중간 지원 조직이나 활동가 분들이 이런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 행정에게 신뢰를 얻는 부분, 그러니까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신뢰를 얻는 부분이 일단 이제 선행이 된다면은 이렇게 거꾸로 약간 행정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로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제가 뭐 구체적인 방안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요거 마지막에 어떤 부분은 요거 다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사회적 경제 이런 쪽을 컨설팅 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자립 가능하냐, 요거 계속 운영 가능하냐, 요걸 이제 요걸로 해보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파트너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이 뭐고, 그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지원이 뭐냐, 뭐 어떤 걸 통해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걸 해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딱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맞춘다기보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물론 사업도 운영해보고 중간 지원 조직의 그런 목표 설정이라든지 운영 방안도 그에 바탕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자립 구조가 된 다음에 네트워크 확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게 원주 사례를 보고 좀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요 마지막에 이제 성북구에 했던 부분인데 요게
되게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성북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의 관계에서 좀 대등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행정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위원회에 여기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모법인의 이사장이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뭐 구조인데 사실 실행 이렇게 구청에 제안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는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시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거기까지는 이제 확인이 불가한 부분이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행정이 예속되지 않겠다는 게 성북구 당시 그런 관계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행정과의 구조를 만들 때도 좀 참고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성북구 사례를 보면은 원주 사례를 따라가는 것으로 이제 컨설팅이 되긴 했는데 원주랑 다른 점은 이제 여기는 내부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살림이라든지 밝음시설처럼 뭔가 지역의 단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모델을 지향하면서 성북구 위탁했던 마을 사회적 경제 센터는 행정과의 관계에서 위탁 사무를 하고 그런 모법인이 함께살이 성북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쪽은 그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 센터의 그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역 사회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여기까지 하고 네 질의응답을 해야 되나요? 네. 네, 저희 그 완주군 사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 이제 시사점을 이야기해 주신 저희 김지연 협치지원관님께 좀 한 시간 동안 강의해 주셔서 고생했다고 하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강주로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예, 좀 질의응답 받으시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로에서 지금 주관을 진행하는데 연구 역량 강화 위원회에서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 강의를 요청을 드렸었고 오늘 오시는 강사분들께 제가 공통 질문 2가지를 요청을 좀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을 주신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인사와 예산의 책임성 소재에 대해서 중간 지원 조직이 갖고 있는 인사 문제 있잖아요. 네. 사람 인사하는 문제, 그 사람에 대한 인사 문제와 그리고 예산의 책임성 소재 문제에 대해서 혹시 또 강사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갖고 계신 생각들과 또 하나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현실적인 지원, 그 중간 조직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시민들이 중간 지원 조직이 할 수 있는 또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2가지에 대한 혹시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한번 혹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문제라고 하면 어떤 거? 그 중간 지원 조직이 그 직원분들의 이제 네. 그 고용부터 해가지고 네. 그 내부 인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 부분과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채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주도 모델인데 네. 그러면 이제 위수탁을 주잖아요. 예. 그럼 이제 법인이 만약에 바뀔 때 네. 법인이 바뀌거나 법인이 바뀌지 않더라도 센터장이 바뀔 때 그 센터장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인사가 경직돼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그 기존의 직원들이 쉽게 그만두게 되고 여기 안착하지 못하게 돼서 역량이 중간 지원 조직 쌓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후자의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서울시 제가 있었던 곳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는 곳 중에 하나였고, 물론 이제 사무 자체가 좀 그런 직접 주민분들 많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걸 그런 시민사회 활동 경험이 없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좀 어린 활동가분이 들어오면 그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센터장이 바뀌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그 사무 자체가 좀 힘든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그런 중간 지원 조직 차원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부분, 업무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좀 자주 바뀌는 부분, 그러면 사실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중간 지원 조직에서 오래 일하면 전문성이 생기고, 그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자원도 발굴하면서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서부터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센터장이 바뀌면서부터 생기는 문제를 깊게 고민해 보진 않았고, 이제 오히려 후자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원주는 사실 제가 자주 방문을 했던 건 아니고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조사차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상근하시는 분하고 이런 분들이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느꼈고요. 그냥 2년 뒤에 가도 그분이 계속 일하시고, 또 바뀌신 경우는 뭐 더 좋은 뭐 중앙 정부로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바뀌는 거지, 뭔가 제가 그 내부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럼 뭐 나름 그쪽 그 원주 쪽은 그런 무의당 선생님의 그런 뭐라고 해야 활동 정신 이런 걸 이어받는다는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크고 하다 보니까 나름 내부적으로 그렇게 막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네. 예산에 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어차피 사회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서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은 관주도로 되다 보니 행정에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항목이 결정된 상황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중간지원 조직이 거기에 대한 변경을 못하고 그죠. 실제로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걸 좀 개선했던 사례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방식들이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사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이제 저도 중간 조직이 잠깐 있었지만, 그 사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 다음 연도 예산을 미리 짜야 됩니다. 거의 7월, 8월부터 짜기 시작해서 주무부서에서 내라고 하면 이제 내야 되는데, 그 깊게 생각할 시간이 사실 없는 거죠. 그 예산을 내년에 뭘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던 걸 비슷하게 다시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잘 안 됐는데 뭐 바꿨어야 되는데 하는 걸 또 비슷하게 하게 되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행정의 시스템에 맞게 미리 대응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의 그 예산 반영할 때 뭐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위탁 사무가 계속 밀려드는 상황에서 그걸 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산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에서 주는 위탁 사무가 많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위탁 사무가 주겠죠. 준데 그 안에서 또 그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뭔가 지금처럼 뭔가 중간 지원 조직이 있고, 그와 연계되는 다른 지역의 네트워크가 있는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미리 기획을 해본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여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이제 미리 행정의 스케줄에 맞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질문 드렸던 건 그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시민들로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제가 어려운 거.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한가라는 좀 그런 좀 저희가 좀 질문도 들었었거든요. 그게 되게 포괄적이기도 하고 각각 하는 그 중간지어적 업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그런 공동체를 고양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당장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 눈 앞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해결 이게 중요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걸 할 수는 사실 없기도 하고 사실 주민분들로부터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사실 좀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거를 요구해야 될까라고 하면 좀 당장 생각나는 건 없긴 한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물론 그런 희망지어서 있을 때 그 사업할 때도 그랬지만 그 전체 주민분들을 다 한 번에 바꾸겠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래도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그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동가가 그 주민들을 바꿀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영향력 있는 그 주민 한 명이 지역을 좀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자꾸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 아마 좀 의문 드시는 것들이나 질문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시면 바로 이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원자가 계시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보고. 네. 아마 이제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완주군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그 완주군의 이제 일종의 그 행정위임 사무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 말씀하셨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점 뭐냐면 그 일반적인 중간 지원 조직이 독립적인 민간 중간 조직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은 쉽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빼놓고는 제 생각엔 다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제 이 방금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독립적인 민간 지원 조직이 그러니까 사회적 영역, 경제 영역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타 영역에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건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희망제작소에서 처음에 모델로서 생각하셨던 것이 혼합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혼합형에 관련돼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간 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관주도의 행정 주도의 중간 조직의 성격을 너무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의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예를 들면 상근자 한 명의 1년치 급여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성북구 할 때 그걸 제안했던 부분은 성북구 그 네트워크에 당시에 60개 정도가 된 단체 및 개인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개인분들은 그렇게 뭐 많은 조합비를 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회적 기업 중에는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그 성북에서도 되진 않았거든요. 그 한 명의 상근자 비용을 내지 못해서 관에서 하는 다른 사업에 그런 활동가로서 이제 일하면서 그런 성북 그 사회적 경제 마을 사회적 경제 센터를 위탁한 모법인의 그런 사무를 보도록 이렇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그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려면 그걸 전담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그런 관의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은가.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한 명의 그런 활동가의 그런 이렇게 일단 행정에서 일하는 것만큼의 급여를 줄 수는 없겠죠. 근데 없더라도 그런 활동비를 내면서 조합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라고 했어요? 의지라고 하면 약간 결속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행정에게 변해라 이렇게 행정은 변해서 지원만 하고 간섭을 하지 말아라고 이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어느 게 더 이게 더 빨리 이루어질지 그쵸 사실 좀 판단이 사실 안 되긴 하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상근을 계속 시킬 수는 없다면은 며칠이라도 일하는 부분에 대한 조합비의 측면에서 조달이 돼야 된다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원주 사례가 그런 게 있고 조금 다르지만 대전에 가면 한반레츠라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2000년 초반에 그 레츠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레츠라는 게 일반 돈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레츠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 화폐인 거죠. 그런 걸 운영하면서도 그 안에서 조합비 내시는 분도 있고 거기 이제 상근하시는 사무국장님이라고 해서 그 두루직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그분은 이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활동비를 벌면서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 운영하고 그분 한 명의 인건비 나오고 그럼으로써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루가 계속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따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그 공동체 내에서 그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한 명의 활동비는 어떻게든 조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충당하고 일부는 그분이 대외 활동을 통해서 벌어서 이제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제 거의 그런 사실 완주 CB센터의 경우도 자립을 하려고 그런 이제 혼합형 모델을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완주군에서 지원을 받는 동안에 역량도 쌓고 그런 경험도 쌓으면서 완주군의 지원이 점점 줄어들더라도 반대로 이제 그 완주 CB센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면서 대체하려고 했던 게 큰 계획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일은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대외적으로 규모도 커지고 좋아졌지만 그 부분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원이 끊겼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누구는 남고 누구는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유지할 수 있는 고유 사무의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 이외에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위탁 사무로서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약간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까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성북에도 그런 완주나 다른 거의 모델보다는 오히려 이제 원주 쪽의 모델을 보시고 길게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 건 다 알고 있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희망제작소에서 애초에 구상했었던 민관 협력 모델을 보면 크게 사실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거를 민관이 공동으로 이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네, 얘기했던 이제 네. 위원회 동수 구성, 네. 민관의 동수 구성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재정의 일부라도 이제 사업비의 일부라도 독립 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위임 사무가 이제 예상을 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거의 100%가 아니라 그러면 30% 아니면 최소한 40% 자체 예산 조달이 가능한 구조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여전히 이제 그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북구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나 제안을 하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델에서 일종의 이제 그 원주 사례를 좀 약간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 그림에서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이 위원회 역할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회기업경제위원회가 좀 운영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협의 의제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 그림에 부처들이 보통 이제 그 담당 주무부서가 네, 네. 지금 관조직에서는 다 일원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청년센터는 뭐 청년정책과, 아니면 뭐 도시재생, 도시재생국.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나열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뭐라고 해야, 훨씬 더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 견제가 가능한 구조인지. 하나 어쨌든 네. 전체 그 중간지원 조직의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지원조직 운영위원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시하고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 사이에 운영위원회 역할이 대부분 그러니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애매한 위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일단 그런 말씀해 생각들이 좀 드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네. 요 그림에 새 그 행정기관이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요게 약간 그림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과가 주무 부서인 거고, 직접 이제 마을 경제센터를 관장하는 상황인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경제위원회라는 구조는 이제 사실 요건 제가 제안했다기보다 제가 이때 성북구 연구할 때 여기 성북구 한계사리 성북협동조합에 계신 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제안을 구청에 했고, 구청에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북에 계신 분들도 그 행정으로부터 받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학계사리 협동조합, 성북 협동조합에서 입장에서 보거나 성북구 마을경제센터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정도의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위원회가 이제 상시 운영되는지는 사실 좀 확인이 좀 안 됐기도 했고, 이게 부청장까지 참석하는 그런 회의가 그렇게 자주 열릴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그런 이렇게 직접 주무과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처리하기 어려울 때 그걸 이제 뭔가 문제 제기라든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제약소가 처음에 완주 CB센터 제안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행정으로부터의 그 지원을 받는 기간을 약간 자체적인 인큐베이팅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차 발전해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주 CB센터는 없어지고 이제 그 자리에 도시생 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완주 CB센터의 수탁하는 모 법인은 지역의 유력한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들어와 있고 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뭐 센터 이름을 바꾸겠다든지 뭐 그런 구성원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사실 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제 위탁 받아서 하던 곳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형식만 그렇게 갖춰졌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저렇게 뭐 위탁 모법인가 그런 이제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사이에 긴밀한 뭔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 사례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 사례를 보면 함께 사례 성북 협동조합의 입장에서 마을경제센터를 위탁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외부 상황에 취약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행정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뭐 지원을 하면서도 크게 간섭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행정이 바로 그렇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빠른 길인가 어떤 게 더 실현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완주군 CB센터라든지 성북구에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그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굉장히 큰 거죠. 군수님의 의지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해서 희망지향소랑 같이 해서 CB센터 만들어 운영하겠다 의지가 컸던 부분이 CB센터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고 여기 이 성북 같은 경우도 마을과 사회적 경제가 그 지역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청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고 어떻게 보면 이 위탁하기 위해서 건물도 새로 내어주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에 계속 의존적인 부분이 계속 되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런 행정의 우호적인 행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왜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제 생각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이렇게 선배님들이 훨씬 많으신데 제 생각을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팀장님 뭐 준비가 되셨는지 아니면 팀장님 넘어가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논의가 제가 중간 지원 조직이잖아요. 근데 쭉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계속 이제 상이 잘 안 잡혔던 게 중간 지원 조직을 논의를 할 때 지금 어느 수준까지 논의할까? 제 수준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은 예를 들어서 저희 법인이 청년센터를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청년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근데 원주 사례나 이런 거는 네. 결국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그러니까 모법인을 포함한 주변의 환경적인 것까지 다 이야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행정과 그 시민 사이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봤을 때 이제 원주 같은 경우면 그 원주가 운영하고 있는 원주 사회적인 지원 센터가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시민사회 단체를 아우르는 그런 중간 지원직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사실 한정된 거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행정의 지원을 받는 것에 우호적인 행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면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그런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주 지역은 또 진보적인 곳이고 또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또 서울만 해도 또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보니까 그런 말씀드린 거고,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네요, 제가. 네. 지적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냥 제 의견인데요. 네. 이제
이제 제가 저 공무원 생활을 좀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 예. 근데 가급적 그 관에서 네.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도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면, 특히 이제 돈이 관에서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사나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문제에 있어서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중간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는 지역 내의 어떤 활동가들의 어떤 공감이 이렇게 바탕에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 관이 주도적으로 중간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예를 들면 이제 시민 활동들이 더 활발해져서 그분들이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렇게 배출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어떤 의지와 그 배출한 지역 내의 활동가들하고의 어떤 그 서로 호흡을 맞추면 그때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지역 내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익어질 때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또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예. 저도 중간 지원 조직 잠깐 있었지만 이게 행정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더 행정보다는 더 유연하게 문제에 대응하려고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 건데, 그런 이제 그런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지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은 의회의 감시를 받지만 또 중간 지원 조직은 또 행정의 또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엄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돈을 지출하거나 할 때 더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런 걸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행정의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미국의 그런 MBN 사례라는 그 로체스터 시의 그런 사례를 보면 거기도 그 시민단체 출신의 그 시장이 되면서 그쪽에 이제 뭐 지역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양되는 부분인데, 제 해외 사례이기도 하고 좀 그것도 그 시장이 물러난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시민단체 출신 시장님이 되면서 뭔가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서울시에서 초청해서 그 시장님이 오셔서 강의하시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민단체에서 경력이 있으시고 그런 지역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되신다면, 구청장이 되시고 시장이 되신다면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은 더 유연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주기는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 부서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 청년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군단이 세 곳인가가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이런 비슷한 조직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하셨을 때 행정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그 표현 자체를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간 지원 조직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 어떤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궁금했거든요. 저도 이제 행정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그 말 자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말 자체가 주는 게 모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조례나 이런 거 보면 딱 명확하게 무슨 센터에 대한 조례인 거지 어떤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조례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간 지원 조직의 그 단어에서는 뭐라고 딱 와닿는다고 이렇게 서로 똑같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고, 일반 주민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도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생각을 듣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간 조직, 중간 지원 조직, 중간 조직 뭐 여러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아까 청년센터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이 행정에서 쓰이는 말은 사회적 경제 영역 때문에 먼저 도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 통과되고 나서 지역마다 이제 협동조합 지원센터나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센터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이제 저희 그 NGO 센터가 논의가 2006년, 7년부터 이제 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중간 지원 조직 개념 자체는 이제 뭐 우리 연구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많이 차용한 측면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초창기에 논의할 때 그걸 도입했던 이제 분들이 일본에서 이제 공부했던 이론을 가지고 많이 도입을 했고, 시민사회 쪽의 중간 조직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는 이번 이제 토론회 순서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일본 내각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용어를 쓴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다가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옆에 다른 선생님이 질문하실 때 중간 지원 조직 광주로가 하고 있는 청년센터가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청년센터냐 광주로냐라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던 것이 있는데,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상은 없어요. 이게 지자체나 또 중앙정부 같은 곳에서 어떤 위임 사무를 맡겼던 민간위탁 형태로 나타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희망제작소나 아름다운 제작처럼 민간에서 모여서 어떤 뭐 희망제작소 싱크탱크 중심의 중간 지원 조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재단처럼 모금과 배분 중심의 어떤 중간 조직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미국 사례 이야기 하셨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지역재단 형태로 중간 조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재단들이 뭐 천안이나 김해나 부천이나 전국에 7, 8개 군데가 지역재단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이제 중간 조직도 있기 때문에 딱히 중간 조직은 뭐 민간위탁 기관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 지원이나 중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있고, 자원과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영역과 영역, 섹터를 넘어서서 정부나 시장과 또 이제 시민사회 영역을 섹터 간에 또 중개하거나 매개하는 역할도 있고, 또 파트너십끼리 또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이제 모호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서비스 전달 방식이나 또 자원의 분배 방식이나 또 네트워크는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약간 질문 성격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관주도의 중간 조직의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지방 권력이나 중앙 정부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런 시민사회 영역에 있던 의제들을 이제 행정 영역으로 가져와서 센터를 만들 때, 저도 이제 지역에 몇 군데 이제 중간 조직들, 민간위탁 기관들을 만드는 곳에 몇 군데 뭐 교육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시민사회의 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단체장의 공약이나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센터를 추진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성북구 사례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성북구 안에 있는 시민사회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또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준비를 했는지 그게 조금 저는 궁금합니다. 그 저보다 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잘 이해시켜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관에서 설립하고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워낙 중간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걸 위주로 설명을 했고, 어떻게 보면 미국 사례라든지 일본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중간 지원 조직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 일본 같으면 NPO들이 있고 NPO들의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건가, 요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례에 따라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행정의 그런 뭐라고 정책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에서 중간 조직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성북구 부분은 성북구도 나름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고, 원래 그 성북구 지역이 뭐 부촌도 있지만 되게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뭐 주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했던 곳이고, 근처에 또 그 대학로나 이런 것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 그쪽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이런 쪽도 활동이 많았던 곳이라, 원래 그쪽은 이제 그런 통합센터를 만들기 전에 오히려 활동이 활발했던 곳은 마을 만들기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거운동 하시던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했었고, 센터도 마을 만들기 센터가 먼저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그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 센터를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자치구에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쪽하고 사회적 경제 쪽에 있는 단체하고 개인들하고 합쳐져서 한 60개 정도 되는 곳들이 함께 살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는 뭐 이제 그런 구청장의 정책 방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을과 사회적 경제를 합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예, 그래서 합치겠다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만들기 쪽하고 사회적 경제 쪽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같이 호응해가지고 함께살이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센터를 위탁하자, 이렇게 요런 이제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거의 저희가 이 과정을 조사했을 때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서 거의 1년 만에 거의 이렇게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쪽 사회적 경제 센터를 위탁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성북구청도 그 사회적 경제 센터가 쓸 수 있는 건물을 따로 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행정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건 그 성북구청장의 그런 정책 추진 방향 의지가 있었던 거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만들기 쪽의 단체라든지 그런 사회적 경제 단체는 있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름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랑 좀 달랐던 점은, 원주는 그 역사도 길지만 서로 연대하면서 성장하고 이제 겪어온 과정이 있는 반면에, 성북구 쪽은 이제 각각 단체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막 주거 빈민 운동도 오래 했고, 한쪽에서는 장애인 문화 활동도 오래 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같이 뭔가를 막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마을 만들기 센터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좀 이제 서로 모여서 교류를 하던 상황이었고,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 마을 만들기 쪽하고 사회적 경제 쪽하고 합치기는 했는데 그렇게 이제 교류가 빈번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서로 약간 사회적 경제 마을 사회적 경제 센터를 합쳤을 때 그 상이 일치되진 않았어요. 이게 뭔가 좀 서로 방향이 조금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워낙 그 과정이 1년 내외로 이렇게 짧다 보니까 그게 막 밀도 있는 논의까지 진행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연구 과정에서는 그 과정이 착착 이렇게 맞아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런 협의회를 만들고 준비 단체를 만들어서 뭐 그런 행정의 그런 위탁 사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위탁 공고가 뜨는 상황에 이제 맞춰서 착각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그러니까 삼계살 협동조합이 그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선생님께서 오늘 좀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오늘 공개 다녀오려고 하셨는데요. 예. 저희 이제 좀 귀한 말씀 해주신 저희 김지현 저희 선작가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협치 선도 주체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 실태 및 실태의 진단과 발전 방안으로요. 서울시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병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위원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속 같이 관심 있게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죠?